근데 이제 엔터 같은 경우에는 작년이 실적이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앨범 판매량 자체가 코로나 이후에 확 증가했다가 한번 꺾였던 게 이제 작년이었고요. 그러다 보니 올해는 딥시크가 나온 이후에 IT 주들의 어떤 투자 컨셉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은 관세 인상 우려가 없는 섹터. 네. 그래서 최근에 많이 주목받는 섹터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게 네. 엔터 아닙니까? 예, 엔터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엔터는 특히 이제 올해 뭐 알게 모르게 많이 올랐습니다. 네. 이미 하이브 같은 경우 한 52주 신고가 계속 네. 가고 있고요. 네. 그렇죠. 대부분 주식들이 그렇더라고요. 엔터는. 근데 이제 엔터 같은 경우에는 작년이 실적이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앨범 판매량 자체가 코로나 이후에 확 증가했다가 이제 그게 이제 한번 꺾였던 게 이제 작년이었고요. 그러니까 매년 증가하다가 이제 작년에 한번 꺾였고, 그러다 보니 올해는 이제 엔터주가 좀 편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베이스가 낮아졌기 때문에 올해 그 낮아진 베이스에 비해서 좀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뭐 다 아시다시피 이제 BTS가 올해 이제 완전체로 돌아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하고, 이제 뭐 블랙핑크라든지 뭐 스트레이키즈 뭐 이런 그룹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국 이제 공연이 이제 좀 재개가 되면서 이제 미국 공연을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존재하거든요. 그렇죠. 뭐 그런 것들 감안했을 때는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분명히 존재한다. 왜냐하면은 미국 공연 같은 경우는 환율도 올라온 상황, 그러니까 과거 대비해서 환율도 높기 때문에 이제 외화가 들어왔을 때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실적에 미친 영향이 더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실적이란 부분에 있어서 올해 사실 크게 걱정할 부분은 없는 것 같다. 작년에 워낙 안 좋았고 올해는 컴백도 있고 전체적인 공연 수도 증가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지는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 될 수 있는 부분은 그러니까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추가적으로 존재한다. 그래서 이제 뭐 시진핑 주석도 이제 우원식 의장이 한번 만나고 네. 왔던 부분이 있듯이 네. 이제 약간 화해 무드가 조금씩 이제 올라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죠,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한한일령이라는 부분이 지금 거의 한 8년 정도 됐거든요. 사드 이후에. 네, 근데 이제 그게 정말 풀린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완전히 조금 내려놨던 쪽에 기대감을 또 추가로 올려놓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거는 다시 한번 재평가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YOY로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데다가 네. 여러 가지 뭐 BTS 모멘텀도 있는 데다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한한령. 네, 그것까지 중국에서 살아난다고 관계에서 하면은 주가는 알파가 계속 되는 거네. 추가적으로 이제 모멘텀이 될 수 있다. 그러게. 그러니까 뭐 작년부터도 엔터주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엔터주는 거의 뭐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약간 말씀 네, 중에 뭐 들어보면 크게 변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BTS가 이제 말뚝박겠다라고 하지만 네, 그럴 가능성은 없죠. 네. 바이오는 어떻습니까? 바이오도 최근에 투자 심리가 많이 좋아지던데요. 네, 바이오도 여기도 저는 관세 과거 없고. 대비했을 때 조금 R&D의 질이 전반적으로 좀 올라간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R&D의 질이 네. 올라갔다. 그래서 이제 과거 대비했을 때 뭐 성공 가능성이라든지 그 약품에 대한 어떤 시장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과거 대비했을 때 많이 올라왔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서 업계 전반적으로 좀 재평가가 가능하다. 그리고 실제로 뭐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같은 카테고리 내에서 이제 판매량 1위를 기록했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것들이 매출화되고 실제로 성과가 눈에 이제 들어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재평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몇 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런 기대감들이 좀 과도하게 평가되는 부분은 몇 개 기업들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로열티율에 대한 어떤 그런 가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공격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좀 기대감이 너무 좀 많이 반영되지 않았나라고 생각되는 기업들이 몇 개 있어서, 그건 종목별로. 네, 그래서 이제 종목별로는 조금 좀 유심하게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냥 업종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찌됐든 과거 대비했을 때 이제 R&D에 대한 어떤 퀄리티가 확실히 좋아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특히 그 바이오주 볼 때는 특히 여기는 이제 자금 조달이 또 생명인 섹터이기 때문에 금리도 많이 또 영향을 미쳤었잖아요. 네. 물론 이제 최근에는 미국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은 뭐 예전만치는 못합니다만 네. 그 자체는 어떻게 또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금리는 막 그렇게 영향이 크진 않은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은
프로젝트만 좋으면은 시장에 돈은 유동성은 많기 때문에 돈은 얼마든지 이제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은 프로젝트만 괜찮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돈을 빌려서 이제 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라이센스 아웃을 통해서 그렇죠. 이제 어떻게 보면 해외 빅파마들의 돈을 통해서 개발을 네. 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뭐 금리 상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영향력은 저는 크지 않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고요. 금리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좀 수익성이 조금 담보되어 있지 않거나 네. 전반적인 재무 구조가 안 좋거나 이런 업체들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그런 기업들은 약간 본질적인 기업의 경쟁력이 좀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만약에 그런 업체다라고 하면은 좀 투자를 좀 피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신경 쓰기보다는 좀 개별 기업의 네. 프로젝트에 더 집중하자 이런 네. 취지로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딥시크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중국의 네. 딥시크가 공개된 이후에 공교롭게도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AI 서비스 뭐 인터넷 관련주가 좀 올랐습니다. 네. 네이버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네. 어떻게 좀 이거 본격적인 상승세로 좀 갈 수 있다고 보세요? 딥시크가 나온 이후에 IT 주들의 어떤 투자 컨셉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예, 기존에는 어떻게 보면 조금 AI의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SK 하이닉스 하나밖에 없었던 아하, 이제 하드웨어.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AI가 딥시크가 나오면서 좀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은 예. 모델이 조금 경량화됐다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후발주자들도 이제는 완전히 좀 포기하고 있다가 어차피 우린 못 따라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지금은 생각보다 개발비가 좀 낮아졌네. 할 수 있겠네 우리도. 또 한 가지는 이제 모델이 경량화되면서 이게 뭐 그 온디바이스 AI라든지 아니면 피지컬 AI라고 해가지고 이 LLM 모델을 이제 그 자동차에도 싣고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에도 싣고 예를 들어서 뭐 가전제품에도 탑재를 하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전반적인 AI가 그냥 실생활에 파고들게끔 이제 컨셉 자체가 좀 바뀐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 모델이 굉장히 헤비하기 때문에 이거를 언제 우리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지? 라고 의문을 가졌다고 하면은 지금은 그냥 실생활에 적용이 가능하네? 그냥 이게 현실화됐네? 라는 쪽으로 생각이 많이 바뀌었고 실제로 투자라든지 실제로 소비라든지 이런 쪽이 많이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 대한 어떤 수혜가 가능한 업종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거기에 대한 수혜가 이제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쪽으로 좀 바뀌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특징적인 것 같고 가장 그 격렬하게 반응했던 게 사실은 로봇이기는 했죠. 아하. 네, 로봇주들이 뭐 엄청나게 주가가 날아갔는데 그게 현실화되고 있네라고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개별 단가도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을 좀 대량 생산하면서 개별 단가도 좀 떨어지고 실제로 그게 눈에 띄게 이제 성능도 개선이 되면서 이거를 실제로 공장에서 우리가 쓸 수 있겠네? 뭐 내년 정도,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올해 중순 정도 되면은 실제로 공장에서 이게 쓰이는 걸 볼 수 있겠네라는 생각이 좀 들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이렇게 엔비디아 컨콜 때나 뭐 네. 이렇게 쇼를 할 때 이렇게 보면은 거의 휴머노이드 로봇이고 네. 정말 이제 손가락 관절까지도 미세하게 움직일 수 있는 또 AI까지 결합된 이런 모델 보다가 네. 우리나라에 상장된 로봇주들은 대부분 이제 산업용 로봇이라든지 네. 아니면 이제 뭐 서빙 로봇 아니면 물류 로봇 이런 네. 쪽으로 많잖아요. 그래서 좀 네. 색깔이 너무 다르지 않나. 네. 근데 국내 로봇주 투자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면은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비메모리 파운드리 사업에서 네. 이제 그 사실 이제 메인 칩은 이제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칩 같은 경우에는 그냥 TSMC가 거의 그냥 독점적으로 그렇죠. 예. 이제 생산을 하고 있었지만 예를 들어서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칩들은 뭐 GPU 칩 정도의 높은 퀄리티를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조금 파운드리 사업이 약간 망했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로봇에도 조금 이제 기회가 생기고 자율주행에도 기회가 생기네 이런 쪽으로 좀 시장 자체가 좀 바뀌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그 비메모리 사업이 이게 막 거창하게 생각을 해서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뭐 가전이라든지
뭐 로우테크 제품에도 다 비메모리는 다 들어가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 이제 기회가 시장 자체가 좀 넓어질 걸로 좀 보이기 시작을 했고 거기서 조금 완전히 조금 경쟁력이 뒤처졌던 삼성전자도 좀 기회가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비메모리 관련된 이제 설계 회사라든지 아니면은 삼성전자 이제 파운드리 사업과 관련된 이제 협력 업체라든지 이런 네. 쪽에 이제 투자할 만한 기회가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한 거죠. 아하, 그렇게 하면서 조금 더 넓은 시장으로 더 네. 열어간다라는 네. 그런 측면으로 네. AI 쪽 좀 여쭤봤는데 그 네이버랑 카카오는 전략이 완전히 다르죠. 네. 네이버는 자체 개발 그리고 카카오는 최근에 이제 깜짝 놀란 게 네. 오픈 AI랑 협업. 네. 네. 그러면 이제 뭐가 좋다 그러다를 떠나서 자체 개발 엔진을 갖고 있는 회사와 네. 오픈 AI라고 하는 세계 최고 기업과 협업을 하는 회사 어디에 네. 더 그런 밸류에이션을 줘야 하는가? 이건 어떤 논리로 보는 게 좋을까요? 저는 심플하게 지금 돈을 많이 벌고 있는 회사가 투자 여력이 더 많고 예. 결국에는 승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그냥 되게 심플하게 저는 접근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네이버가 좀 더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카카오랑 협업 이런 거는 저는 여전히 약간 의문은 가지고 있어요. 네, 왜냐면은 AI 같은 경우에도 샘 알트만 같은 경우에도 이게 정말 협업을 하려고 왔을까? 약간 저는 약간 의구심을 갖고 마케팅하러?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스타게이트에 약간 뭐 펀딩을 받기 위해서 온 거 아닌가? 일단 좀 판을 벌려놓고 좀 IR을 하고 이제 내가 펀딩 그러니까 각자 생각이 좀 다른 게 아닐까? 이제 오픈 AI 입장에서는 좀 투자 좀 받고 싶은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오지 않았나라는 의구심도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게 될지 안 될지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이제 카카오톡이랑 연계해서 조금 카카오랑 연계해가지고 그걸 이제 AI로 녹여낼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은 좀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고 얼마 만에 협업이 될지도 좀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냉정하게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모델을 같이 이제 협업 모델로 내놓는지는 이제 뭐 네. 카카오 거 같이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 샘 알트만 올해 초에도 우리나라 왔다 갔습니다만 뭐 카카오 만나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네. 다 만나고 네. 나중에 자체 칩 개발한다고 하는데 TSMC랑 한다고 외신에 네. 나오고 네. 왜 만났지 싶기도 하고 조금 좀 그렇습니다. 네. 어찌됐든 뭐 발은 다 담그고 있는 게 좋으니까요. 걸치기 전략. 네. 네. 거의 뭐 양다리가 아니라 거의 뭐 문어다리, 오징어다리 되네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AI 쪽에서도 경쟁이 좀 심화될 거이기는 해요. 왜냐면 맨 처음에 이제 챗GPT가 나왔을 때는 뭐 약간 우와, 약간 뭐 이런 서비스도 있네라고 생각했다고 하면은 지금 뭐 퍼플렉시티라든지 뭐 다양한 이제 대안들 이제 많죠, 이제는. 제미나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이제 경쟁사들이 많다 보니까 오픈 AI도 예전만큼 그렇게 높은 자세를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누군가가 최후에 이제 살아남을지 이런 부분들은 본인들도 모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그런 측면에서 조금 발을 여러 가지 좀 담그고 조금 협업을 이제 가능성을 열어놓은 게 아닌가. 뭐 저는 그런 생각은 드는 것 같습니다. 오픈 AI도 이제 콧대 낮춰야 된다. 네. 뭐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대부분 이제 AI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저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러니까 한 가지 툴을 이용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세 가지를 다 열어놓거든요. 그렇죠. 다 열어놓고 똑같은 질문을 세 군데 돌려보고 더 좋은 답변을 제가 취득을 하거든요. 근데 어떤 때는 이제 이쪽이 오픈AI가 낫고, 챗GPT가 낫고 어떤 때는 제미나이가 낫고 이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한 개만 사용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아하. 네. 그래서 소비자의 그 행태가 더 무서운 거죠. 네. 소비자의 눈이 더 무서운 거죠. 그 반도체 좀 여쭤볼게요. 아까 IT 전반적으로 봤을 때 딥시크가 나온 다음에 어떤 좀 흐름, 네. 뭐 컬러가 좀 바뀌는 것 같다라고 네.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하드웨어 측면에서 보면은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이제 공급처가 더 많아진다라고 봐야 할지 아니면 이제 네. 딥시크는 경량화해서 나왔고 그 다음에 많은 컴퓨팅 파워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별로 우리 하드웨어 업체들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봐야 할지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이제 딥시크의 의미는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그 오픈된 형태,
그러니까 이제 코딩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스에 대해서 오픈 소스다라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한 네. 가지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경량화했다라는 부분인데 일단은 뭐 소스를 오픈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후발주자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기존에는 엄두를 못 내고 있었던 시장이었는데 요게 이제 소스가 오픈이 되어 있으니 딥시크를 기본 모델로 해서 요걸 이제 수정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걸 이제 수정해서 이제 나한테 맞는 쪽으로 이제 가공을 하는 부분이 있으면 되기 때문에 아예 이제 바닥에서 이제 애초에 이제 처음부터 쌓아 올려야 되는 거랑 그래도 이제 참고할 게 있는 상황에서 거기서 이제 수정해 나가는 거는 완전히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미국이 이제 중국을 좀 견제하기 위해서 이제 추가적인 그 칩에 대해서 제재가 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엔비디아 GPU를 이제 가져가기 힘든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은 조금 이제 수급에 있어서 공백이 발생할 수 있었겠지만 네. 그 공백을 유럽 쪽에서 투자로 조금 가져가게 될 것 같은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아요. 유럽 쪽에서요? 네, 그래서 이제 유럽 쪽에서 이제 AI 투자가 사실 잘 이루어지지 거의 않았었는데, 근데 이제 유럽에서도 이제 오픈 AI를 뭐 대항하는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이제 버렸거나 포기했던 거를 이제는 좀 약간은 좀 같이 연합을 해서 개발을 해볼까라는 쪽으로 지금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금을 어떻게 소싱할 것이냐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기는 하지만 네. 어찌됐든 중국에서 한번 보여줬던 것들 엄청나게 새로운 비싼 GPU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보급형 GPU만 갖다가 이제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딥시크가 한번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기존에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없던 시장이 새로 생길 수 있는 거죠. 결국에는 유럽 시장이 없던 AI 시장이 좀 새로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뭐 새로운 기회가 조금 더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고요. 요게 그러면 이제 반도체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고객이 더 많아질 수도 있는 그런 요인이요. 네. 그래서 이제 딥시크는 이제 두 가지 그 임플리케이션을 준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는 단기적으로는 투자는 계속된다. 왜냐하면 이제 투자 효율성이 더 좋아진다는 것을 그냥 우리가 그러니까 확인시켜줬기 때문에 기존 업체들은 그럼 이제 좀만 투자해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선두권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어찌됐든 투자를 계속 이제 달릴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한 군데 챗GPT가 다 차지하는 시장도 아닌 거고 여러 가지 주체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투자하면은 효율성이 증가하는데 그래서 이제 조그만 투자를 아니라 이 투자 금액 계속 유지하면은 퀄리티가 그냥 더 빨리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챗GPT도 마찬가지지만 새로운 버전이 점점 더 짧아지고 있거든요. 출시 시기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투자 자체는 계속해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새로운 주체들도 투자를 아예 집행을 안 했던 주체들조차도 나서서 새로운 서비스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 일단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부분. 다만 이제 중장기적으로 약간 고민스러운 부분은 딥시크가 이제 투자 효율성을 좀 보여주면서 기존의 투자자들을 갖고 있었던 의문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약간 불편했던 부분을 확 드러낸 것 같아요. 뭐냐면은 결국에는 엔비디아 칩을 좀 덜 사용하게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라는 사실 사람들의 이제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좀 확인시켜준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투자 자체가 약간 줄어들 가능성은 좀 존재하는 것 같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에서조차도 향후 HBM 투자 계획을 조금 보수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좀 뭔가 좀 이상한 감을 좀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딥시크가 주는 임플리케이션은 약간 시장이 생각보다 빨리 포화오거나 투자가 조금 규모가 줄어들 수 있는 위험성은 좀 더 높아진 게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하드웨어에 한해서 얘기하면은 약간 부정적인 이슈를 던져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SK 하이닉스 같이 이제 전통적으로 좀 어떤 수혜를 받던 기업들에서 네. 약간 이제 미묘한 온도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네. 그 그래서 정도로. 뭐 HBM 투자 규모 자체도 약간 조금 슬로우해질 수 있는 요소가 발생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쪽에서는 약간이지만 또 투자 시장에서는 또 크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네. 지난번 출연하셨을 때도 그 미국이 중국의 CXMT를 네. 블랙리스트에 올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셨고 네. 그러면 이번에 딥시크로 인해서 중국에 대한 반도체 규제가 더 강해지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들을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근데 아직까지는 그 별로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네. 아직까지 뭐 표면적으로 나타난 부분은 없고요. 네. 다만 이제 딥시크랑 반도체랑은 뭐 약간은 별개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반도체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제 마이크론이라는 회사가 미국에 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마이크론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중국을 견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하이닉스나 삼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레거시 디램 때문에 결국에는 뭐 DDR5 램이 됐든 HBM이 됐든 이제 CXMT를 규제하지 않게 되면은 마이크론조차도 좀 위험에 빠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결국에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뭐 3월이 될지 4월이 될지 아니면 뭐 상반기가 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 수는 없지만 규제의 가능성 자체는 여전히 존재하고 여전히 합리적으로 생각하면은 규제는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유 그러게요. 중국 반도체 기술이 너무 빨리 올라와가지고 네. 뭐 DDR5 네. 또 도전한다고 HBM 뭐 2는 뭐 이제 2E까지도 뭐 양산한다고 하고 그래서 근데 근데 일단은 이제 그거를 추가적으로 만약에 올해 장비 제재를 못하게 되면은 네. DDR5랑 HBM3가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에 들어갈 수 있는 채비가 갖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막지 않으면은 뭐 삼성 이제 뭐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마이크론까지 되게 위험해진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막지 않으면 안 된다.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까지 중국 반도체에 대해서 언급은 제가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예를 특별히 들어서 지금 언급은 되고 있지 않은 것 딥시크를 같아요. 네. 보고서도 거의 뭐 이게 칭찬인지 뭔지 뭐 이렇게 해서 뭐 훌륭한 발전이다. 네. 뭐 그런 그냥 걸 사실 무대응에 가까웠죠. 네. 근데 지금 막지 않으면은 네. 미국 반도체 입장에서도 이거는 어려워진다. 근데 이건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제 미국은 여러 회사들이 뭐 각각의 또 이제 이해관계가 있을 거고 네. 또 뭐 로비도 있을 수 있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반도체 장비 회사들의 매출 비중을 보면은 거의 한 50%가 중국향이에요. 예. 말도 안 되게 사실은 매출을 발생시켰고 아하. 이익을 내고 있어요. 아하. 근데 이제 그런 반도체 장비 업체들은 계속해서 팔고 싶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왜냐면 그 회사들은 그래서 실적이 엄청 좋았었거든요. 음. 최근 한 2년간.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업체들은 좀 수혜를 볼 수 있지만 뭐 어떤 업체들 특히나 이제 반도체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 매출액이 상당 부분 줄어들어야 되는 이슈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약간 눈치를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미국에서도 네. 미국 정부도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 업체가 올라왔을 때 이제 반도체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최첨단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뭐 이제 방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간 산업과 다 연관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중국 반도체를 언제까지 살려둘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과거에는 뭐 한 5, 6년 기술 차이라고 했다면 요즘에는 뭐 네. 전문가들이 한 2, 3년으로 네. 좁혀졌다 이런 얘기 그렇죠. 하더라고요. 이미 많이 좁혀졌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중국으로 들어가는 반도체 뭐 EUV나 어떤 특수한 완전히 하이엔드급의 네. 장비만 규제를 했다면 이제는 네. 그 중간 단계까지도 이제 규제가 만약에 넓어진다면 네. 그러면 우리나라 반도체는 또 호재 우리나라 될수 있겠죠. 반도체에게는 상당한 호재죠. 네. 그때는 앞에서 맨 앞에서 이야기해 주셨던 어떤 장의 색깔이 바뀌는 그런 네. 계기가 될 수도 있을까요? 그걸로? 그것도 굉장히 큰 모멘텀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그 이야기를 많이 하지는 않거든요. 아직은. 예. 네. 그리고 뭐 그게 엄청나게 큰 이슈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걸 엄청나게 중요하게 보고 있는 입장이어서 저는 상당한 호재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규제 그것도 이제 장비까지 뭐 예를 네. 들어서 EUV뿐만 아니라 네. DUV까지도 안 된다 막 이렇게 나오는지 네. 진짜 세정 장비까지도 안 된다 막 이런 네. 얘기 나오는지 한번 근데 이제 봐야겠습니다. 후공정 장비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도 이제 장비 업체들이 많이 생겨서 그렇죠. 전공정에 조금 미세화 공정 관련된 것들만 규제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미세와 관련된 네. 것만.